네,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좀 노후화된 부분을 고쳐서 쓴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을 이제 수선한다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근간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모습 자체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건 재건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재개발도 들어가 있겠죠. 재개발도 기존의 노화주택들, 저층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개발되지만 재건축과 다른 건 또 현재 기반 시설까지 조성이 되는 사항이 재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공급 등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그래서 재개발은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부대복지 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15년 이내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완화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2013년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2014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긴 하나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지역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분당이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다 보니 연안은 이미 충족을 시켰는데 실제로 그 당시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용적률을 더 이상 부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못 하겠죠. 증축을 못 하려면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 골조를 유지를 합니다.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재건축이야말로 완전 철거를 해서 멸시를 시키죠. 주택 자체를 없애버리고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신축을 하는 거고요. 사업 가능 연한은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등급이 또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현재 B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직으로 증축 가능한 리모델링, C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수평으로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옆으로도 증축 가능하고요. 그러면 C등급 이상이 된다면 수직과 수평이 다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에서 최소 2등급까지 받아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진단 기준을 현재 충족하지 못했던 이제 사업 승인인가부터 해서 이게 어떤 관리 처분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었던 단지들도 이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 다시 또 재점검을 하고 재점검 후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D등급, 2등급까지는 아니다라고 또 판결이 난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 이제 바로 눈앞에 진행될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더욱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또 이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이 주변의 물량을 현재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가 재건축, 재개발 물량 없으면 주택 공급할 수 없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재건축은 그 지역의 용적률과 받은 건폐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이 없죠.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법령 사항도 다릅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골조를 유지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법과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정법이라고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지배하는 법령이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어떤 제외를 하고 현재 용적률의 제한이 없는 리모델링 사업 거기에 기부 체납이 없습니다. 기부 체납이 있을 수가 없죠. 세대수가 실제로 15%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주택 없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늘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 안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되면서 법적 상한선이 최대 300%입니다. 300% 이내에서 다 지금 부여를 받는 거고요. 기부 체납 들어가죠. 당연히 기부 체납 있어야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의무 제공을 해야지만 당연히 현재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당연히 있죠. 증가 용적률의 50%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의 50%는 무조건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전용 60평방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죠. 당연히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10에서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한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적용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물론 현재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재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에서 이만큼에 넘는 큰 금액을 또 세금으로 내는다면 그 세금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큰 금액을 또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고 재건축 물량들 확보할 수 있는 연한이 계속 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물량 확보가 그만큼 더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면 당연히 물량에 관련된 부족 현상, 그로 인한 가격 상승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 단계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건축은 기본 계획부터 착공, 준공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거기에 조합 설립 승인, 사업 시행 인가까지.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져야지만 이제 이주와 철거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새 집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기본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 1차 진단,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행위허가, 실시 설계 검토라고 하는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주와 철거가 또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골조는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직이나 수평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이 많은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과 달리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허가라든가 안정성 검토 또는 사업계획 신청 또는 도시계획 심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모델링을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지만 사실 어떤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준수사항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간섭도 없어야 됩니다.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증축은 기능 향상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이 규칙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이 범위나 어떤 규모가 같이 정해진다. 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사업 증축의 범위를 보게 되면 승강기나 계단, 복도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거나 또 옆으로나 아니면 수직으로 눕힐 수 있죠. 각 세대 내 노대나 화장실, 창고, 거실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에는 복리시설 들어가야 되고요.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등 층별 세대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대 15% 이내에만 현재 증축이나 현재 수직, 수평 증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현재 승강기나 계단 설치 또는 노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외부 벽체라든가 통신시설,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들도 굉장히 또 오래됐으니까 또 바꿔줘야겠죠. 또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이런 것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진행되는 속도들이 굉장히 느리고 재개발은 거의 전면 올수업이 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 총 4,136개 단지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가 2,400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준공 15년 된 아파트죠. 이건 무조건 조건이 됩니다. 거기 리모델링 시 이 50세대 이상 중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이제 50세대 이상까지도 중축이 가능하게끔 완화해줬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을 어느 정도 적극 권장하고
또한 이제 도심 재생 사업 쪽으로 현재 틀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재생 사업과 그 주변의 환경 변화 이거 같이 만들어주면서 세대 수도 늘려주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들도 그만큼 또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이라든가 기본형 평면 확장, 세대 구분 뭐 이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법령사항에 또 어느 정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조건들 봤을 때도 서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들, 기타 지역들도 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여러 가지 자금적인 문제나 어떤 기본적인 투자 수익 이런 것들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겠죠. 송파동에 성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고요. 송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99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국내 최초의 수직 증축 사업 계획이 승인된 단지입니다. 수직으로 높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298세대를 340세대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66평방미터, 84평방미터를 80제곱미터 또는 103제곱미터까지 이제 큰 평수대까지 현재 전용 면적을 리모델링 후에 확보를 했고요. 또 지상 2층, 지상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건물을 지하 3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아무래도 오래된 단지 같은 주차와 확보가 어려운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 공간에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넣고 그리고 3계층을 또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이 실제로 431%대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20년 올해죠. 하반기 이주하고 2021년도 착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근본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인지 리모델링 사업만을 할 수 있는 단지인지 이것 따라서 실제적으로 수익률은 정말로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건축을 선호하겠죠. 재건축이 돼야지만 당연히 어떤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물량 확보를 면에서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정부 측에서도 재건축 물량 확보하는 부분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물량 확보를 하면서 가격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